시진핑 독재 체제의 위기다. 군도 그렇겠죠. 써먹고 당도 써먹거든. 네. 사이좋게 썩고 나눠 먹고 있거든. 그러니 어디서부터 지금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뭐 청년 실업률이 15%? 부동산 법을 빚쟁이로 전락해? 독재 때문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K방사는 이제 날개를 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건 몇 년간, 향후 몇 년간은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시간이 될 거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어는 안 된다. 지금부터 혁신, 변화와 혁신, 창조를 통해서 유럽이 정신 차리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기술력, 경쟁력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방산이 해야 될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 뉴스나 언론에서 중동 긴장 고조, 트럼프 휴전 중재, 국제 유가가 또 급등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또 부동산, 금리에도 영향을 줄 텐데 이 국제 정세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저희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셨습니다. 대동강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지금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동강 TV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대동강 TV입니다. 세계적인 대동강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조한범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아니 또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전쟁이 또 터진 건지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사실상 계속 전쟁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지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도 지금 계속 언제 터질지 몰라요. 1차, 2차 전쟁 했는데 지금 또 으르렁거려요. 네.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미국이 옛날에 이제 세계 경찰로 좀 단속을 좀 하다가 이제는 약간 그런 거를 힘을 좀 빼겠다 하면서 이제 국지적인 분쟁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냉전기에는 소련은 공산주의 진영을 딱 잡고 잡고 있었고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폭들 나와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말이지만 그 조폭들이 냉전의 질서를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기 때는 오히려 전쟁이 없었어요. 네. 베트남 전쟁 미국 하나,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하나, 둘 다 코피 터졌지만. 근데 소련이 몰락하니까 소련 진영에 있던 갈등들이 동구권에 있던 투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힘이. 예전에 전성기 때 미국은 거의 세계 GDP의 40, 50% 차지했는데 지금 25%거든요. 트럼프가 아무리 막아 그러지만 전 막아 못해요. 더 내려가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도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안 해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네. 그러니까 이제 잡범들이 조폭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잡범들이 막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분쟁의 시대다. 그리고 이 투자 여기도 경제적이죠.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냉전기 때는 차가운 콜드와였지만 냉전적 질서가 있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여기저기 터져나와요. 이제 작은 분쟁들이. 그리고 아무도 조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걸 무극화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절대 강자가 없는 걸 다극화라고 그래요. 네. 다극화와 무극화는 어디로 가요?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가요. 투자가 제일 싫어하는 자본주의. 그렇죠. 사실 불확실성이 제일 예측이 안 될 때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전 세계가 우경화예요. 불안하면 혁신, 변화, 미래, 관용 이것보다는 나눔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질서 유지, 기존의 가치, 그다음에 자민족 중심주의, 안보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난민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한 이제 관여를 중단하는 것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것도 그렇죠. 많고. 그러면 우경화하는데 이 우경화의 나쁜 점이 뭐냐면 꼭 우경화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극우로 간단 말이에요. 일부는. 그러니까 지금 극우들이 설치잖아요. 독일의 AfD, 나치, 신나치 가까운. 그다음에 이태리 멜로니, 무솔리니 후예라고 그러잖아요. 영국의 영국 개혁당. 이것도 극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폴란드도 우파.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여기저기서 지금 헝가리 오르반, 에르도안, 터키. 우익 중에서도 극우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합리적인 사람들이 안 돼요. 냉정한 사람들이. 스트롱맨들. 트럼프가 정확히 그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 신드롬이 통해요. 나쁜 놈이어도 좋아. 나만 지켜주면 돼. 든든하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큰 흐름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란의 이번에 핵 개발 우려를 이제 빌미로 지금 막 이제 이스라엘과 막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도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이스라엘하고 또 이란하고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둘이 싸우는지도 사실 좀 이해를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싸우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스라엘 유대교,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 모두 사실은 그 뿌리가 하나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제 첫째가 이스마엘, 둘째가 이삭이거든요. 이 이스마엘이 무함마드의 조상으로 이어져요. 그다음에 이삭은 어떻게 돼? 유대교의 조상. 그리고 예수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피가 있는 거거든요. 뿌리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어찌 보면 종교 개파일 수도 있는데 왜 그 싸우냐 이거죠. 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중동 분쟁의 모든 출발은 이스라엘이 건국부터 시작되죠. 네. 1948년. 원래 이 시오니즘, 그러니까 유대 국가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오니, 왜냐하면 주이시 디아스포라, 유태인 방랑이 2000년이 넘잖아요. 바빌론 유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끝없이 전 세계로 퍼져 있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이. 미국에도 유태인이 한 700만 명 있는 거 알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적 시오니즘, 예루살렘, 제루살렘은 우리의 고향이야. 이게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민족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을 바탕으로 한 민족 국가가 탄생하기 시작한 게 이게 18세기 말, 우리는 좀 다르죠, 동양은. 유럽은 18세기부터거든요. 이때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시오니즘, 정치적 시오니즘이 운동이 싹트기 시작해요. 우리 국가를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끼리 좀 모여 살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시오니즘은 19세기 말경에 이제 본격화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 유태인들이 조금씩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티나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리고 결정타가 누구냐면은 19세기 말에 테오도 헤르첼이라는 유태인이 유대 국가라는 책을 써요. 네. 이 사람은 1차 시오니스트 회의까지도 조직한 사람이에요. 유대 건국의 아버지로 무덤도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유대 국가에서 유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어디에? 팔레스티나에. 그러면서 정치적 시오니즘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돌아간다. 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물론 이제 테오도 헤르첼이 꼭 유대 공동체를 그 단일하게 예루살렘만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테오도 헤르첼이 왜 유대 국가라는 책을 결정적으로 썼냐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프랑스 지성사의 큰 충격을 준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드레피스라는 유대인 장교가 간첩 혐의로 투옥이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간첩이 아니었어요. 진범이 잡혔어. 네. 근데 프랑스는 그걸 덮었어요. 왜냐? 유대인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네. 이 사람은 드레피스는 나중에 무죄로 선고받아서 복무됐고 장교로 제대해서 조용히 찾아 죽었어요. 근데 이 드레피스 사건이 사실 테오도 헤르첼한테 결정타를 준 거죠. 유대인은 나라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이제 1차 세계대전 터지니까 그때 영국 이 아랍 지역을 팔레스티나를 포함한 아랍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건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네.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이었고 1차 세계대전 타니까 영국은 이제 1915년에 맥마흔 선언이라고 그래서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영국이죠. 아랍계 종교 지도자들한테 아랍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 대신 안에서 내란을 일으켜라. 네. 오스만 투르크하고 싸워라.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알았어 했죠. 근데 결정적으로 1917년에 이제 벨푸어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벨푸어라는 외무장관이 그 당시 로스차일드라고, 지금도 로스차일드 알죠? 어마어마한. 네, 뭐 금융. 뭐 음모론 뭐 이런 게 나오는 네. 분들이잖아요. 그때는 뭐 어마어마한 금융 재벌이었어요, 영국에. 근데 유태인이었어요. 네. 그 로스차일드 백작한테 유태인 나라 만들어줄게. 나라는 아니었어요. 홈 네이션이니까 완전히 나라는 아니고 유태인의 고향 공동체를 만들어주겠다. 뭐 글로 가서 살게 해줄게.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화선이 된 거죠.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영국이 이 아랍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탁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유태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주를 하기 했군요. 시작한 거죠. 영국의 말을 듣고. 그렇죠. 네. 영국이 뭐 통제도 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영국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탄생하기가 어려웠지. 영국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럼 이제 1948년에 이제 드디어 얼마나 절실해요. 수천 년간에 유태인 국가를 딱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뭐 그냥 소수민족 난민이 돼버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들이 내버려 두겠어요? 같은 또 그런 이슬람이니까. 종교고. 저 조그만 게 이때부터 이제 싸움을 1948년 전쟁부터 이제 중동 전쟁, 1973년 욤키프로 4차 중동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 이슬람 문명에 2000년 만에 들어와서 여기 2000년 전에 사람이 들어와서 부익남 사무실 내 거야. 그럼 참아요, 안 참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다. 아니 조선 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이니까 고조선에 뭐 고구려 때다. 물론 이제 그 역사적으로 유태인들한테는 그 뿌리고 네. 이게 씨앗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전쟁하는데 그런데 이 4차 중동전까지는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란하고 이라크는 대립관계였거든요. 그렇죠. 이란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1600km 떨어져 있으니까 1000마일 정도. 사실 적은 내 친구니까 그러니까 같이 1979년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기 전까지 그냥 팔레비 왕조였거든요. 이 팔레비 왕조는 이스라엘하고 친했어요. 이라크 공동 견제하고 그 이란 내 소수민족 탄압 이런 거에 이스라엘이 협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는 친미, 친이스라엘 국가였어요. 네. 왜 친미냐? 지금 이란 지도를 보면요.
누구든지 중동을 장악하려면 이란을 장악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란은 중앙에 있어요.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다 사막도 아니에요. 산악도 있고 골고루 발달해 있어요. 인구는 9천만이에요. 사우디 3,400, 이라크 4,600밖에 안 돼요. 유전도 많이 있고. 석유는 세계 4위, 네. 가스는 세계 2위 매장량이에요. 기타 지하전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팔레비 왕정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중동의 거점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네. 그 당시 팔레비 왕정은 세속주의를 표방을 했고 그 당시 이슬람 그 이란 여성들은 미니스커트에 비키니를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냥 뭐 일반 똑같아요. 서방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똑같아요. 네. 더했으면 더해 덜하지 않거든요. 그 강력한 친미 친이스라엘 국가였거든요. 근데 팔레비 왕정이 무능하고 부패했어요. 국민들의 원성이 많았어요. 네. 백색 혁명이라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근대화하려고 했는데 저항도 부딪히고.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이슬람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네. 근데 모토가 뭐겠어요? 당연히 반미, 그런 건. 반이스라엘이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샤리아, 이슬람 율법에 의한 신종국가 통치를 지향을 하면서 이제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란이? 그럼 당연히 이제 뭐 반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일단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게 그렇죠. 왜냐면은 뭐 2000년 전 땅이라고 막 왔으니까. 미국은요, 밉지. 네. 그러니까 혁명이 끝나고 나서 이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 인질 50여 명 이상을 400여 일 이상을 감금을 해요. 네. 그 미국에는 악몽이에요. 이걸 구하러 특수부대,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가 갔거든요. 사막에. 근데 여기서 이 헬기가 서로 부딪히는 바람에 그 수십 명의 아까운 특수부대원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네. 이게 미국에는 악몽이에요. 이란 하면은.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은 4차 중동전, 4번 중동전을 거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막대한 어마어마한 이슬람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최후의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겠구나. 핵을 개발해요. 네. 이미 60년대 핵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핵을 개발한 게 비장의 무기가 된 게 4차 73년 욤키프르 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거의 지구상에 사라질 뻔했어요. 질 뻔했어요. 네. 절대절명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핵을 쓰려고 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기록은 안 남아 있지만 분명히 뭐 남쪽에서 네. 이집트가 올라오고 북쪽에서 시리아가 내려오면은 분명히 핵을 썼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나라가 없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아랍권은 이슬람권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것들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질 수가 없죠. 왜? 마지막은 핵을 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이거 안 되겠는데 왜? 후세인은 뭐냐?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자기가 후계자를 자처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이 패권을 잡고 싶어했어요. 그러니까 핵을 개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중동 국가들이 핵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죠. 땅이 요만하니까 네. 여기 폭탄 몇 개 떨어지면 사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가 핵을 가지는 건 이스라엘한테는 곧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 의미하거든요. 오시라크 원자로 때렸어요. 시리아가 개발하니까 시리아도 때렸어요. 근데 이란은 1979년 핵을 개발하는데 이란 핵을 개발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무수히 방해했어요. 핵과학자 암살하고 네. 여러 가지. 근데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1600km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걸 막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때렸어야 되는데 이미 이란은 농축우라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폭탄의 원료는 두 개거든요. 하나는 고농축우라늄, 하나는 플루토늄.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건 고농축우라늄이에요.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건 플루토늄이고 우라늄의 천연 광석에는 우라늄이 거의 안 들어있어요. 한 0.3에서 한 0.5% 정도. 순도 한 20%도 있는데 그런 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천연 우라늄 안에 이 U235 핵 분열 물질은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거의 없네요. 없어요. 네. 99.3%는 U238이에요. 네. 분열 잘하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골라내야겠죠. 농축을 해야 되겠네. 네, 그게 농축이에요. 농축. 그걸 영어로 인리치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이거를 광석을 빻아서 네. 우라늄만 추려가지고 뽑아내서 또, 네. 그래서 이제 노란 가루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옐로우 케이크라고 그래요.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지금 말하는 농축이 시작이 돼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거든요. 세탁기하고 똑같아요. 네. 세탁기하고 삥 돌리면은 우라늄 238과 235는 비중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면 뭐 원심 분리라고 긴 막대기가 수없이 있는 거 보여서 봤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걸 캐스케이드라고 그래요. 연결해서 농축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탄이 순도 90%거든요. 네. 근데 2015년에 이란 핵합의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란 핵을 개발하니까 이란은 NPT 국제 그 비확산 금지 조약, 우리 핵 개발 안 한다는 거에 네. 가입했어요. 그럼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를 받아요. 우리도 받아요. 네. 모든 나라 받아야 돼요. 북한처럼 탈퇴한 나라는 안 받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란이 핵을 농축을 하면 세탁기하고 똑같아요. 세탁기 탈수할 때 고, 중, 저가 있죠. 저만 하면은 그냥 평화적인 연료봉이 되는 거고
고로 하면 이게 고농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축 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야, 너 앞으로 요거 저성만 돌려. 그게 JCPOA 2015년 합의예요. 이란은 폭탄은 못 만들게. 안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든다는 거죠. 네. 3.75%까지만 농축한다. 그랬더니 요때는 민주당 정부가 합의했거든요. 미국. 근데 이스라엘은 기분 나쁘죠. 왜? 농축을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 기술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트럼프도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서 안 돼. 아예 탈수기일 때 그러니까 농축을 아예 못하게 그냥 연료봉은 갖다 써 하면서 탈퇴를 해요. 2018년에.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어쩌? 이거 파기해? 그러면서 순도 60%까지 농축을 해요. 왜? 트럼프가 어겼으니까 자기도 어긴다는 거죠. 이미 60%를 했다는 얘기는 이게 준무기급이에요. 그걸 무려 408kg을 이번 전쟁 이전에 확보를 했어요. 히로시마에 64kg 들어갔다 그랬죠? 이걸 순도 90으로 하면은 300kg에서 350kg 나오거든요. 그러면 히로시마에 60kg가 떨어졌으니까 300kg면 5개 만드는 거죠.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우라늄 양이 더 적어요. 그럼 이 순도 60%에 408kg이면 90%로 올리는데 한 몇 주면 되고 그러면은 핵폭탄 10여 개는 만들 수 있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미 폭격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폭격을 한 거예요. 일단 핵 과학자들 9명을 죽였어요. 그다음에 군 장성들 수십 명을 죽였어요. 그다음에 모사드가 침입해서 이란의 방공망을 와해시켰어요. 주요 기지를. 그다음에 농축 시설, 그다음에 핵 시설, 나탄스, 포르도, 이스파한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때렸어요. 12일 동안 때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언제 21일 날 B2 스피릿 폭격기를 통해서 이란의 나탄스, 포르도, 이스파한 세 곳을 타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미국이 그 B2 폭격기를 이용해서 뭐 벙커버스터인가요? 그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농축 시설을 이제 폭격하면서 지금 어쨌든 중단이 된 상태면 그렇죠. 결국에는 미국의 참전이 이 약간 최종 예상외였어요. 예상외였어요. 네. 왜 이스라엘은 어차피 언젠간 폭격할 거였으니까. 거기야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참전이 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란이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이란의 핵 개발이잖아요. 네. 그럼 이란이 핵을 개발 안 한다고 해야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휴전만 한 거거든요. 문제는 그대로 잠복해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은 모두 파기했다 그렇거든요. 모두 파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란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핵을 계속 개발하겠다. 물론 평화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원래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는 그런 시설을 공격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란이 지금 미국의 임박한 위협도 아니잖아요. 지금 핵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60%만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 본토 공격할 능력도 없고. 미사일은 없으니까. 그런 미란을 때린 거잖아요. 네. 그럼 국제법적으로 불법에 가까운 전쟁이에요. 물론 힘이 최고니까 뭐 국제법이라는 거 의미가 없죠. 그러나 국제관례상.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앞으로도 농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냐? 농축을 하면 다시 폭격을 하겠대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끝없는 수렁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싸움에 지금 미국이 지금 오히려 더 나서서 그런 하게 된 꼴이 됐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썼느냐? 본인은 하메네이 이란 신정 정치,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아야톨라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다 권력을 가져요. 이게 이제 이슬람 무함마드부터 출발해서 그래요. 예수는 이 신의 아들이죠. 네. 인간이면서 신의 아들이죠. 근데 무함마드는 인간이에요. 인간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후계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신의 아들이니까. 네. 근데 무함마드는 죽으면서 어떻게 돼요? 종교 지도자지만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지도자였잖아요. 그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시아파로 가서는 이제 바로 아야톨라라거나 이 호메이니에서 두 번째 하메네이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이 종교 지도자가 모든 걸 장악을 해요. 대통령도 의미 없어요. 국민들이 뽑지만 하메네이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모든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빅픽처를 읽어야 되는데 자,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하고 미국 입장이 같아요.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정말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사라질 거고 그러면 이 미국의 빅픽처에 이스라엘이라는 거점은 항상 상수거든요. 이걸 막아야 되니까 이란의 핵을 개발을 하는 걸 막는다는 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러우 전쟁은 24hours, 24시간 안에 끝난다. 이거는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또 무기 공급 안 한다고 그러죠. 네.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끝내려고. 빨리 휴전에 합의하려고.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관심이 없어요. 빨리 끝내는 거면 관심이 있어요. 누가 이기든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평화의 해법을 찾겠다고 그래요. 영원히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빅픽처는 뭐냐면 자 4차 중동 전쟁까지 하면서 이스라엘한테 이집트가 코피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을 해요. 70년대 말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었는데 뭐냐,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던 거대한 시나이 반도 면적 원래 이거를 돌려줘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제 둘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집트는 친미 국가의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이가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네. 그다음 안 끼잖아요, 이집트가 여기에. 그다음 요르단, 요르단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친미 국가의 길을 걸어요. 요르단은 이번에 이란이 쏜 미사일 같은 걸 안에 요격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슬람은 90%가 순위파고 10%가 시아파거든요. 지금 말하는 나라들이 다 순위파예요. 사우디도 순위파고. 그래서 순위파 중심의 친미 중동 질서를 만드는 게 트럼프의 꿈이에요. 그래서 일기 때 아브라함 협정. 아까 아브라함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뿌리라고 그랬죠. 그럼 아브라함 협정하면 다 아버지 같잖아요. 그냥 우리 뭐 그냥 통합으로 그렇죠. 느낌으로. 그 단군 할아버지 이런 느낌이죠. 북한하고 우리가 똑같이 단군 할아버지니까. 아브라함 협정 1을 체결합니다. 이건 뭐냐? 나머지 국가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북아프리카, 모로코, 수단 여기랑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끝에 넘어갔어요. 남는 건 어디예요? 거대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나머지 이 순위파 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트럼프 2개 목표예요. 그럼 중동은 완전히 친미 친이스라엘 계열의 순위파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빅픽처예요. 시아파 빼고는 뭐 그렇죠. 이게 동단결. 이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딴지를 거는 게 시아파예요. 이란은 자, 지금은 이제 중동의 맹주를 다스렸던 이라크는 붕괴됐고, 이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무함마드의 출생지, 메카도 있고, 또 메디나도 있고, 그러니까 순위파 이슬람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어떤 성지라는 걸 배경으로 이 중동의 맹주, 거대한 지하자 원유를 바탕으로 이게 빈살만의 꿈이에요 지금 왕세자. 근데 이란은 시아파잖아요. 이란은 뭐냐면 시아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란이 맹주가 되는 이란은 자존심이 아주 세거든요. 왜? 페르시아의 뿌리라는 그 후예라는. 근데 이란의 문제는 뭐냐면은 순위파는 90%인데 시아파는 숫자가 작잖아요. 그래서 반미 반이스라엘 시아파 벨트를 형성합니다. 맨 위가 어디냐?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은 인구의 85%가 시아파예요. 그래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지난 2차 전쟁 때 이란이 지원해서 아제르바이잔이 압승을 해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아직 이 시아파 벨트는 안 들어와 있어요. 반미 반이스라엘 여기는 명백히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아파 벨트는 어디냐? 시리아. 아사드 정권. 이게 그 지도부가 시아파거든요. 그다음에 이라크의 인구의 대부분 한 65%가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는 이란 말을 듣지 이라크 정부 말을 안 들어요. 그다음에 후티 예멘의 후티는 한 인구의 한 40%가 이 시아파예요. 이 후티 반군이 시아파예요 지금. 정부군은 순위파고. 그다음에 레바논은 헤즈볼라. 레바논은 기독교, 순위파, 시아파가 골고루 3분의 1씩 있거든요. 헤즈볼라가 시아파거든요. 다 이란 얘기 나오면 같이 나오는 세트. 그다음에 이제 가자족의 하마스. 근데 하마스는 재밌는 게 순위파예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이란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이스라엘 전략적으로 연대를 맺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시아파 벨트고 이게 시아파 벨트의 소위 저항의 축이고 그 중심에 이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후티 나오고 뭐 단 항상 이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느냐?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티가 이 홍해 이쪽에서 서방의 상선들 유조선을 공격할 때도 중국하고 러시아 배는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요게 그 그림이에요. 요게 그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저 이란의 힘을 빼야 되겠다. 이란의 뭐 하메네이 정권 레짐 체인지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게 아니고 아예 이란의 힘을 쫙 빼버리자. 그러면 아브라함 협정 2를 체결하고 사우디가 이제 중동의 맹주가 되는 거고 이란은 힘은 아예 죽여버리고 이게 트럼프의 빅픽처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폭격까지 한 거예요. 그러고는 입으로는 이제 하메네이 정권 교체 안 해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상 교체를 해가지고 속으로는 교체든 아니든 어쨌든 찍소리 못하게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좀 약간 생각보다 좀 조급한 느낌이 들더라도 먼저 폭격을 할 수밖에 없었고. 폭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죠? 큰 그림 그려지죠. 그럼 이제 시아파하고 순위파는 무라가 불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저렇게 얻어 터지는데도 순위파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뭐 얘기가 없더라고요. 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말을 하고 싸우지 마 얘들아 이 정도 그렇죠. 그냥. 사우디아라비아는 좋죠 오히려. 왜? 이란 인구가 9천만이라고 그랬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 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기반이 취약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란에서 오는 이슬람 혁명,
정통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의한 이런 걸 아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의도터지고 깨지면 이제 이 순위파 국가들은 속으로는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신나죠. 본인의 권력이 이제 그렇죠. 계속 좀 공고해지니까. 그러면 아니 같은 이슬람인도 서로 도와주면 되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 같은 종파 같은 이슬람 안에서 다른 종교보다 더 왼수예요. 왜냐하면 시아파는 자기들의 종교적 기원을 무함마드의 그 외손자 알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그 후계자들을 칼리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다 가지고 있는 일대가 무함마드가 632년에 죽거든요. 570년에 태어나서 일대가 아부바크르예요. 무함마드 친구예요. 이 사람은 자연사예요. 근데 2대 우마르, 그다음에 3대 우스만, 4대 시아파의 알리 이 사람들 다 암살당해요. 암살당해서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알리가 죽으면서 이제 이게 이 알리가 죽은 게 661년이거든요. 그럼 알리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첫째 아들이 하산, 그 다음에 이제 후세인이거든요. 자, 지금 4명의 칼리프가 있었죠. 여기까지를 정통 칼리프라 그래요. 순위파도 이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알리가 죽으면서 알리 아들 하산이 그 당시 이미 세속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우마이야 왕조가 있어요. 그때 1세가 위아무야 1세인데 이 위아무야 1세가 이미 알리 때 서로 권력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 정치, 경제, 사회, 문화니까 세속화의 어떤 권력의 지향성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마이야 왕조로 가요. 시리아에 본거지를 둔. 그리고 알리는 암살당하고 하산은 그 우마이야 왕조한테 양보를 합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자. 알았다. 네가 가져가라. 근데 이 하산이 암살당해요. 왜냐 위아무야 1세가 죽으면 이 하산에게 또 갈 수 오게 돼 있으니까. 있었거든요. 하산이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암살당하고. 예. 그럼 하산이 암살당하니 그 동생 후세인이 있거든요. 이 후세인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무함마드 외손자 아니냐. 쟤는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우마이야 왕조와 또 충돌하는 거죠. 근데 하산은 힘이 없었어요. 이미 세속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이 하산이 681년에 카르발라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죠. 군대가 없으니까. 그냥 정통성만 가지고 여기서 우마이야 왕조의 파견대한테 져서 참수를 당해요. 그래서 그 목을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져가요. 그 가족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시아파가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유일한 그 알리만 순위파는 1대, 2대, 3대, 4대 칼리프를 다 인정하는데 시아파는 그 알리만 인정하거든요. 위에는 필요 없다. 정통 이게 무함마드의 피를 이어받은 알리만이다. 그런데 그 알리의 피를 이어받은 무함마드의 직계의 피를 누가 다 참수를 했으니까 누가 순위파가 참수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시아파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시아파라면 화나죠. 말이 안 되는 화나죠. 막 분노가 치밀지 않아요? 같은 종교라고 보기 어렵네.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게 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또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거니까 또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융합을 못하느냐 의문 들 거 없어요. 그 뿌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후세인이 그 순교한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날 보면 이란 사람들이 막 자기 몸 때리고 피칠갑하고 고통을 제하는 행사가 전통이에요. 잊지 말자.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종교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있으니까 순위파하고 시아파는 융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아파가 몰락하는 걸 순위파들은 보고 있죠. 약간 아무리 그래도 이슬람인데 좀 마음은 뭐 좋지는 않아 그렇지만 안도하죠. 이 시아파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위파는 아니라고 세속 정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경한 시아파를 제거해야만 된다고 생각한 게 트럼프고 세력을 지금 됐잖아요. 시리아 아사드 정권 그냥 무너졌잖아요. 시리아는 왜 무너졌느냐? 아사드가 시아파였지만 시리아의 시아파는 15%밖에 안 돼요. 순위파가 65% 70%. 그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구나. 이라크도 왜 무너졌느냐? 후세인은 순위파인데 지금 시아파가 65% 되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헤즈볼라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죠. 이스라엘한테. 후티 미국이 직접 때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마스 거의 괴멸됐잖아요. 지금 이라크 민병대 지금 눈치 보고 있잖아요. 이란 때렸잖아요. 그럼 지금 세력이 다 죽은 거죠. 현재까지. 트럼프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겠죠. 뭐예요? 아브라함 협정 2. 이란 계속 누르고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나머지 있는 사우디 주변국들과 아브라함 협정 2를 체결해서 완전히 시아파 중심의 중동 질서 친미친 이스라엘 그림을 만든다는 게 트럼프의 숨은 빅픽처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조한범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그 시아파가 지금 어쨌든 위기인데 시아파 뒤에는 러시아랑 중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러시아와 중국의 그 연결고리도 끊어야지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생각보다 전쟁이 뭐 이렇게 발발하고 나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좀 멘트가 좀 이렇게 약간 좀 거리감이 있어요. 일단 러우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란이 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많이 공급했죠. 드론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제일 많이 봤어요. 근데 푸틴이 뭐라고 말했어요? 왜 안 도와줬니? 그랬더니 우리 동맹이 아니야 동맹 아니에요 실제로. 네. 그 다음에 이란이 도와달라는 말 안 했어 이렇게 말하거든. 지금 이번에 코피 터진 게 러시아예요. 왜냐? 러시아는 항상 중동 쪽으로 남하하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강력히 지원했고 그 대가로 시리아의 항구 지중해로 나가는 그 다음에 공군기지 하나를 양도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니까 다 철수하게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이란에 바샤르 원전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안 때렸어요. 이스라엘이. 예, 경수로거든요. 경수로에서는 이 핵물질을 추출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이 바샤르 원전에는 러시아 기술자 한 200, 300명, 가족까지 치면 5, 600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란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다 터졌잖아요. 네. 시리아는 완전히 넘어갔고 친미 국가로 넘어갔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도 다 해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제 완전히 친미로 갈 거예요. 뭐 그러겠네요.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네네. 완전이라기보다는. 그다음에 이란까지 코피 터졌잖아요. 네. 그럼 러시아는 왜 안 도와줬냐? 도와줄 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력이 안 되니까. 저 북한 가난한 북한한 무기 얻어다 쓰고 병력까지 받아 쓰는 판에 네.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왜 안 도와줬으니까 뭐 동맹 아니었는데 뭐 꽁얼꽁얼 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약간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뭐 판단도 있었겠지만 지금 러우 전쟁 하는 와중에 그냥 이렇게 또 하나. 일부러 한 거군요. 이스라엘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나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좋아요. 좋아요. 소련 체제 붕괴하고 나서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구소련권의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에 이주했어요. 네. 이 이스라엘이 IT 강국인 거 알죠? 네네네. 원래 준비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 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왜 유태인들이 다 고급 두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만 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의 고향에 친구들 가족들이 없겠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한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이 사람들은 친러시아일 거 아니에요. 러시아 살았으니까. 네. 관계가 나쁘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했을 때도 이스라엘은 여러 하고 있었어요. 심하게 요구 안 했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머리가 아프죠. 그러네요. 이스라엘도 사이가 좋은데 또 이란은 거점이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의다 터지는데 도와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는 참 난감한 상황이었고. 네. 그럼 중국은 왜 안 도와줬느냐? 트럼프 앞에서 이란 도와줬다가 지 코피 터지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제. 자, 지금부터 보자고요. 자, 이 전쟁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한 게 제가 보기엔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하느냐? 야구 좋아해요? 네, 뭐 야구. 요기베라. 네. 뉴욕 양키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till it's over.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이란이 지금 핵을 포기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앞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찰 받고 있는데 때렸잖아요. 명분이 아니 있지. 뭐 당연히 명분이 있죠. 명분이 이거는. 있지.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핵 개발 계속한다. 물론 앞에 뭐라고 평화적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거 믿어요? 그다음 그럼 이제 앞으로 IAEA는 큰일 났어요 지금. 네. 감시를 안 하니까 이제 뭐 사찰단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란이 깨지면서 모사드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았죠. 첩보기관. 그러니까요. 수십 년, 길게는 30년, 짧게는 10년, 더 짧게는 최근에 아주 긴밀한 첩보망과 협력망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오기 전에 드론으로 이미 다 요인들 암살하고 주요 방공망 괴멸시켰단 말이에요. 이란이 뭘 느꼈겠어요? 안에 있는 놈들 먼저 잡아내자.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전쟁 직후, 10일 전쟁 직후 그때 이미 체포된 사람이 700명, 처형된 사람이 3명에서 6명. 네. 그 이후로 지금 수천 명까지 체포됐다는 설이 있어요. 지금 안에서 모사드 협력자와 CIA 협력자를 찾아내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완전히 괴멸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모사드와 CIA 협력망은 상당 부분 괴멸될 거예요. 물론 또 이제 나쁜 짓 하겠죠. 정적들도 정치범들도 다 이제 끌어서 하겠죠. 나쁜 짓 하겠죠. 그럼 어쨌든 모사드가 과거와 같은 작전을 하긴 이제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돼요? IAEA도 공식적으로 감시 못해. 네. 모사드, CIA는 다 상당 부분 닫혀. 핵 활동은 계속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 이란이 이때 뭘 느꼈어요? 우리는 때리는데 이스라엘이 다 맞고 네. 이스라엘이 날라오는 비행기는 우리가 방공망이 없고 띄울 비행기도 없고 당장 뭐 어떻게 얘기 나왔어요? 인도의 라파를 격추시킨 파키스탄이 썼던 중국제 JC-10 네. 그걸 지금 무려 400기를 지금 들여온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주요 전투기가 250기거든요. 네. 이 400기 들어와 봐요.
썩어도 준치라고. 이것만 들어오겠어요? 이제 목숨을 걸고 방공망 강화할 거고. 그러겠죠. 이스라엘 때리는 독침 개발할 거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니까. 그럼 인도가 라팔 격추당했지만 파키스탄한테 괴멸적인 타격을 입힌 게 브라모스라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거든요. 네. 이게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만든 거예요. 이걸로 LEI라고는 파키스탄의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라팔보다 서너 배 비싼 거를 지상에서 파괴했어요. 그러면 이란도 이란판 브라모스 이제 안 만들겠어요? 러시아가 빤히 보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이지만 빤히 보겠어요? 이제 중동의 거점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핵은 비밀리에 개발하고 방공망, 항공망 자기들 약점들을 이제 취약점적으로 채우겠죠? 네. 이게 끝난 게 아니지. 그러면 결국에 이건 잠깐 쉬어가는 거지 결국에 또 한 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라늄을 농축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플루토늄은 없어요. 플루토늄은 원자로를 해서 사용한 핵 연료를 끄집어내고 재처리해야 되니까 이란 이 시설은 없어요. 지금 농축이에요. 지금 오로지 408kg의 순도 60%의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408kg이면 이게 우라늄은 비중이 20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 물보다 20배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럼 408kg이라는 얘기는 물로 치면 20kg짜리란 얘기예요. 많지 않죠, 양이. 네. 그 숨기는 게 가능하겠어, 안 하겠어요? 가능하겠죠. 아주 쉽죠. 네. 뭐 20리터 물통이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으로 이란이 그 고농축우라늄 옮기지 않았다, 다 파괴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 바보예요? 그대로 놨겠어요? 옮겼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데, 그랬더니 자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다 부셨어 수십 년 후퇴시켜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란의 타격받은 지역에 방사능이 노출되지 않았다. 말이 안 되거든요. 맞았으면 물론 우라늄 농축시설이 뭐 아주 위험한 방사능 어마어마하게 내진 않아요. 그러나 일부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안 터졌다는 얘기, 안 맞았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408kg에 해당하는 고농축 우라늄 60% 어딘지 우린 모른다. 세 번째, 이란이 농축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를 다시 가동하는 데는 수개월 정도 걸릴 거다. 트럼프는 수십 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네. 빠르면 수개월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고농축 우라늄 만드는 원심 분리기가 폭은 한 30cm 되고 키는 한 1.5m 돼요. 요 뒤에 여기에도 100개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네. 요 안에도 한 2,000개 정도를 돌리면 1년에 한 50k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자폭탄 지금 기술로는 한 2개는 만들어요. 네. 이란 원심 분리기 만드는 기술도 있고 이제 그렇게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서 눈에 띄게 하겠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핵무기 개발하고 나중에 포기했지만 유치원 밑에까지 농축우라늄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원심 분리기를. 이란은 이제 숨길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해결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죠 지금. 해결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란은 이제 절치부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자기들의 이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거예요. 핵과학자 9명 죽였대지만 그 9명한테는 제자들 없어요? 그리고 핵무기 기술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자기네 집 부엌에서 만들다 들켰다 뭐 이런 얘기. 그 물리학도가 들어봤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벌집을 쑤셔놓은 거죠. 그럼 이 와중에 이란은 왜 휴전을 했느냐? 이스라엘은 또 왜 휴전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입장을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이란을 점령을 못해요. 1600km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란 인구가 9천만인데 거기다. 이스라엘이 거의 9배인데요. 미국도 이란을 지상군은 점령 못해요. 지상군 점령했다가는 끔찍해요. 아마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이란 과거에 후세인 정권이 하고 싸울 땐 달라요. 그때는 모든 아랍 국가들이 전초기지가 돼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서 지금 미군 병력을 파병해서 받아들였다가는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 지상군은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란 지상군은 세거든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고민은 뭐냐? 이제 미사일이나 비행기로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전쟁을 하면 비전투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가 가다 고장나서 추락한단 말이에요. 네. 운이 좋아서 지금 1600km 날아가서 때리고 오는데 계속 공중구호가 받으면서 이게 계속하면 조종사들의 피로도도 있을 거고 기체 고장으로 추락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란이 막 쏴대는 미사일을 원래 방공망의 특징이 뭐냐? 드론 200만 원짜리 잡으려고 수억 원짜리 미사일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교환비가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처음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요격률이 떨어져요. 물론 핵심은 완벽하게 보호했어요. 처음에 95%, 나중에 65%까지 떨어졌어요. 요격률이. 미사일이 없거든. 끝없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재고가 소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때다 대충 됐다. 그럼 이란은 왜 전했느냐? 이제 시간을 벌어야죠. 의도 터지고 지금 반격할 수단이 없잖아요. 거기다 트럼프가 듣기 좋은 말 해줬잖아요. 완전히 파괴돼서 그렇잖아요. 네. 그럼 완전히 파괴됐으면은 트럼프가 말을 잘못한 게 완전히 파괴돼서 그래놓고 나서 이란하고 협상할 거야 그랬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완전히 파괴되는데 협상할 게 뭐 있어요?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전술적 후퇴를 한 거다. 지금 있어봐야 더 얻어맞고 시간을 좀 벌고 반격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휴전에 동의한 거죠. 그렇지만 정리하면
핵 포기 안 한다 그랬어. 사찰 안 받는다 그랬어. 지금 대대적인 내부 단속하고 있어. 중국하고는 비행기 400대 전투기 첨단 비행기 4.5세대, 4세대에 4.5대 4인, 400대 계약하고 있어. 이거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종합하면 뭐 하겠다는 그리고 이제 좀 시간 벌고 다시 한번 준비하겠다. 아무것도 안 끝난 거죠. 네. 아무것도 안 끝난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해냈어, 끝났어. 아니죠. 중동이라는 수렁에 발을 담근 거죠. 트럼프 대통령 많이 이런 얘기예요. 하메네이가 이번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아마 권위도 상실됐고 실각할 수도 있다. 그랬다고 치자고요. 하메네이가 실각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지금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하메네이가 밉죠. 그렇지만 지금 자기네 나라 과학자만 죽었겠어요? 같이 살던 부인 애들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가족이 일가족이 몰살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아무리 있지만 지휘관들 수십 명. 그렇죠. 다 암살당하고. 다 죽여. 그다음에 핵시설 다 때렸어. 그냥 얻어 터졌어. 그럼 기분이 이스라엘 만세, 미국 만세 그럴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반미 반이스라엘로 그 교육받아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페르시아 민족에 대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친미 친이스라엘 국가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하메네이라고 하는 저 신정 지도자를 끌어내고 군부가 치고 올라오면 군부 독재, 더 강력한 군부 독재, 세속화된 군부 독재, 그냥 껍데기인 그 신앙에 의존하는 하메네이가 아니라 더 강력한 실질적인 군부 독재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노리느냐? 페르시아의 영광을, 부흥을.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작전명을 라이징 라이온이라고 일어서는 사자라고 들어봤죠. 충격받았어요. 왜냐? 페르시아의 상징 동물이 사자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이란을 일어서는 사자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란을 무력화한 게 아니라 이란 일어서는 사자면 이란 보고 일어서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이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자는 페르시아의 상징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정말 이번을 계기로 정말로 뭐 세속화된 민주주의 국가로 가면 좋겠죠.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그러나 민주주의는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하메네이가 무너져도 독재 체제, 군부 독재 체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자, 김일성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할 때 김일성 죽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더 나쁜 놈 김정일 나왔거든요. 김정일 죽으니까 어때요? 더 나쁜 놈 김정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시진핑 죽으면 된다. 또 독재자 나와요. 푸틴 죽으면 된다. 푸틴 죽으면 또 다른 독재자 나와요. 프리고진 기억나잖아요. 그 용병 업체. 막 자기가 칼로 참수하잖아요. 자기 용병들. 왜 쿠데타를 일으켰냐? 푸틴이 마음에 안 들거든. 더 강하게 하고 싶거든. 그런 이란이 갑자기 하메네이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아니에요. 더 강한 이란 민족주의가 갈 수도 있어요. 얘는 뭐 화약고에 불이 이제 붙은 상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왜 저렇게 빨리 지금 미국 내 여론은 공격하기 전에 반대가 60%였어요. 적극 찬성이 20%였거든요. 지금은 공격하고 나니까 해결된 것처럼 막 착시에 빠져 있는 거죠.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아니다. 이란이 그냥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더 큰 게 이제 이란이 테러 수출의 종주국이잖아요. 테러리즘.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를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당한 것도 봤죠. 우크라이나 드론이 가서 때린 거. 이번에 이스라엘이 쓴 드론 작전도 요인 암살하는데 이게 다 3세대 드론이에요. 1세대 드론은 뭐냐? 그냥 드론. 2세대 드론은 각종 센서를 다는 거. 적외선부터. 그다음에 뭐 이 광섬유로 뭐 제밍 안 당하게. 3세대 드론은 AI를 장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부익남 대표님 예를 들면 잘생겼잖아요. 그럼 이 얼굴을 입력을 시켜요. 그 사람 따라가서. 따라가게. 빅데이터로. 그러니까 주요 인물의 이 빅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동선을 찾아서 AI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어 앤 포겟이에요. 그냥 딱 띄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얘가 알아서 이제 따라가서. 전략 폭격기도 그렇게 당했어요. 가짜 같은 거 더미 만들었는데 다 피해가서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세대 드론의 위력을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도 재미 봤죠.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했느냐? 트럭 운전사는 모르고 어디까지 돈 줄게 가. 거기다 세워놔. 그런 사람 올 거야? 그리고 얘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되면 트럭 뚜껑이 컨테이너가 열리고 여기서 드론이 올라가서 주행해서 인식해서 때린 거거든요. 이걸 테러리스트들이 활용한다고 생각해봐요. 미국 본토에서, 유럽에서. 이란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주체도 원점도 불분명한 테러를 기회가 안 하겠어요? 이란이 그냥 테러의 원흉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의도 터지고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뚜껑을 연 거예요. 마지막까지 외교의 수단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핵 문제를 어떻게 저렇게 때려서 끝나요, 지금. 이란군이 통신하는 걸 감청하는 게 미국 정보기관에 감청이 됐거든요. 생각보다 피해 안 큽니다.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아직 전혀 끝나지 않았다. 전혀 끝나지 않았죠. 오히려 긴 피곤한 텐션, 긴장의 시간. 계속 긴장. 아니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이란의 그
드론 기술을 뭐 지금 뭐 북한이 배워서 뭐 지금 북한이 뭐 지금 대규모로 뭐 만든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하나 본 것 같은데. 드론이요.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드론이 게임 체인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드론 없는 전쟁은 불가능해요. 이란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인 거 알아요? 라이센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란도 기계공업이 꽤 발달해 있죠. 그러니까 이란 정도면 후티 반군도 드론을 쓰고 다 그러잖아요. 드론은 북한도 드론 막 만들어내잖아요. 드론의 특징이 뭐냐? 왜 짜증나느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격도 뭐 비싸지 않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썼던 러시아 전략 폭격기 파괴할 때 썼던 드론들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예요. 근데 파괴된 건 수억 달러짜리 전략 폭격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에 썼던 3세대 AI 드론 같은 경우도 그 핵과학자 한 명이 돈으로 치면 얼마나 큰 무형의 자산이겠어요. 무려 9명을 조용히 제거해버린 거거든요. 핀포인트 방식으로. 그러면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이제 드론 테러라는 거 새로운 방식. 지금 벌써 중국 사람들이 드론 이용해서 우리 기지 촬영하고 항공 촬영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테러예요 이미. 거기에 폭탄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때렸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나 항공모함이나. 그럼 촬영이니까 문제지. 이란이 그래서 참 이번은 중동이 확실히 트럼프가 말하는 빅픽처로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더 커졌다. 작용과 반작용이다. 이제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있겠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중국하고 러시아도 이제 뒤로 많이 도와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국 이제 합법을 가장해서 이란이 중국한테 비행기 사는 거 불법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는. 그다음에 러시아도 이제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란한테. 왜? 이란에 아까 말했던 바샤르 원조랑 같은 경우는 600명이 러시아인들이 있을 정도로 끈끈하단 말이에요. 서로 전략적 연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리아는 뺏겼지만 또 시리아에 대한 그 영향력 회복 같은 거 노리지 않겠어요? 또 이란이 무너지면 사실상 이제 완전히 그냥 여기서 이제 그 통제권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절대 그냥은 못 포기하겠네요. 중국도 러시아도 중동에서 반미, 반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간접적 협력 네트워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방치하지 않겠죠. 국제 정세. 그러니까 요기베라 말 잘했다. 이 노트리 있어.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중동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왜냐? 핵 문제인데 이란이 핵을 포기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뭐라고 말해요? 언제든 폭격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맨날 폭격하고 살 거예요, 지금? 이란 맨날 의도만 터지겠어요? B2가 그렇게 맨날 안전하게 다 갔다 오게 해서 하나에 21억 달러예요, B2가. 네. 언제? 97년 생산 가격이 지금 얼마겠어요? 그럼 공격 안 했으면 어떡하느냐? 그렇다고 뭐 뾰족한 해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더 어려워졌다. 이란은 이제 북한 모델로 갈 거다. NPT 탈퇴하자는 얘기도 지금 나와요. IAEA 협령은 아예 의회가 결의했고 대통령이 법령으로 포고했어요. 더 어려워진 거죠. 조한범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러시아는 지금 뭐 지금 상황이 뭐 좀 복잡하니까 거기는 뭐 지금 아직 정신 없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유의미하게 뭐 이란이나 뭐 이런 쪽에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텐데 중국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뭐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실각한다, 뭐 쿠데타다, 곧 은퇴한다, 뭐 건강에 안 좋다, 뭐 아마 초등학생도 시진핑 뭐 허웨이둥 장여우샤 장유šan가 그분이 뭐 이렇게 뭐 패시겠다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뭐 시치랑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리상프 애들도 다 알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일단 공산국가에서 군부는 힘이 없어요. 자, 북한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북한은 우리를 치면 대통령, 총리, 국방부 장관, 합참 이렇게 내려가죠. 통제권이. 네. 북한은 내각, 국무위원회 여기가 인민군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노동당의 당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위원장이 김정은이에요. 노동당이 군을 직접 관리해요. 네. 우리를 치면 더불어민주당이 군을 관리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군사위원회가. 네. 뭐 당대표면은 뭐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 군대 안에는 두 개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는 총참모장, 하나는 총정치국장. 총참모장이 합참의장이에요. 네. 야종군 세력들. 그럼 총정치국은 뭐냐? 이놈들을 감시하는 놈들이에요. 얘네 인물이 얘네 감시하는 거예요. 이 총정치국은 노동당이 직접 지휘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부익남 대표가 검은 옷 입고 왔다. 뭐 손 볼펜 보려면서 몇 번 흔들었다. 이걸 다 기록해요. 네. 하는 말 다. 네. 하는 말 다. 내가 가지고 있어요. 자료. 완전히 감시를 하고. 김정일 죽었을 때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는데 보도는 12월 19일 날 12시 중대 보도로 나오거든요. 그때 부대장, 사단장부터 소대장까지 다 뭐라고 말했다. 하늘을 쳐다보고 울었다. 뭐 땅을 치고 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해. 다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네. 첫 번째. 두 번째. 자, 북한군은 중대급 이상 병력은 현장 지휘관이 결정을 못해요. 김정은의 명령을 받아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2012년 7월에 리용호라고 하는 총참모장, 합참의장이 처형당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정은 명령 없이 부대로 옮겼다고. 그게 최영 이후에. 엄청난 통제. 그러면 야전군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쿠데타를 한다는 그 뭐 유튜브 뜨죠? 그럼 보지 마세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민중 봉기는 일어날 수 있어도 계획적인 쿠데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중국으로 와볼게요. 중국도 똑같아요. 인민해방군이 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요. 그 주석이 누구냐? 시진핑. 부주석이 이제 2명 있고, 그 밑에 이제 위원이 4명이거든요. 7명 체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진핑의 최측근이었던 군 핵심 슈치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네. 갑자기. 독재 국가에서 갑자기 죽으면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주석이 하나는 장유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허웨이둥이라는 두 사람이, 제1부주석이 장유샤, 그 다음에 제2부주석이 이제 허웨이둥이거든요. 네. 그 밑에가 이제 4명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리상푸라는 사람, 그 다음에 명화, 네. 이 두 사람이 시자진, 이 시자진이 이제 시진핑 직계란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비리로 낙마해요. 2명. 네. 그럼 7인 체제에서 5인 체제죠. 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의 직계라고 할 수 있는 허웨이둥 이 사람이 상월부터 안 나와요. 그럼 7인 체제인데 지금 3명이 안 나오잖아요. 3명이 없네요. 지금 4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장여우샤가 지금 시진핑의 반기를 들고 지금 시진핑을 거의 식물인간화 시켰다. 이게 지금 이 설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시진핑은 장기간 모습을 안 보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음모론의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브릭스 회의도 뭐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브릭스 회의도 뭐 안 갔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끝나고 이제 실각이고 장유샤를 중심으로 뒤에 이제 후진타오라든지 한 원로 세력들이 후진타오 그때 회의 때 끌려나갔잖아요. 그 원로 세력들의 지원을 받는 장유샤가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네. 시진핑은 이제 은퇴하거나 몰아날 거다. 뭐 쿠데타다. 내가 말했죠. 쿠데타 가능하겠어요? 쿠데타는 가능하지 않아요. 중국에서 쿠데타를 시도했던 건 이 마오쩌둥 때 네. 인표 린비아오라고 마오쩌둥이 후계자로 린비아오를 임명했어요. 그랬는데 이 린비아오가 그 마오쩌둥 부인인 강청부터 시작해서 4인방 문화혁명을 놓고 대립을 해요. 문화혁명을 지지하는 자들과 이제 린비아오는 이제 반대했죠. 그랬더니 이 린비아오가 몰리니까 후계자였어요. 공식 후계자. 네. 린비아오가 자기 아들이 공군 부장이었거든요. 이 중국 군부와 합작을 해서 마오쩌둥을 살해하는 계획을 세워요. 감독까지. 근데 이 사진에 들켰어요. 그래서 린비아오가 비행기 타고 그 당시 소련으로 갔다가 추락해 전원 사망하거든요. 이게 유일무이한 그 쿠데타예요. 이걸 중국 당 지도부가 알고 있는데 쿠데타가 가능한 그 군 저기 해놨겠어요? 지금 뭐 동부정부, 뭐 남부정부, 북부정부 뭐 서로 싸운다.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당이 관리하는 체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쿠데타는 어려워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에서는 이미 뭐 감시 체제가 감시 체제 안에서 어려워요. 강력하니까. 그러면 왜 이런 시진핑 체제에서 갑자기 브릭스도 안 가고 7인 당 중앙 군사의 체제가 갑자기 4인으로 돌아가고 네. 뭐 누구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이 소설적이 딱 좋잖아요. 아니, 근데 뭐 좀 딱 맞잖아요. 네. 그런데 6월부터 중국의 고위직들은 3인 이상 회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네. 이건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불을 분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뭔가 뭐 있나 보다. 있나 보다. 그런데 자 내려가 볼게요. 이제 이게 왜 시진핑의 위기냐? 지금 말하는 권력적인 실각적 쿠데타 이게 아니고 진짜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자 중국은 공산당 지배 체제에서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78년 이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할 때 그 직전에 3천만 명 내외가 굶어 죽었어요. 말이 돼요? 3천만 명. 지금은 어떻게 돼요? 굶는 사람 없어요. 1인당 GDP가 13,000불이에요. G2라고 그러죠.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 GDP의 76%까지 따라갔어요. 지금 60% 후반대예요. 견제도 있고 강달러도 있고. 그런데 이 거대하게 물질적 부가 창출되었잖아요. 정치는 독재예요. 네. 그것도 독재인데 과거에는 파벌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10년씩 네.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이 이걸 깼잖아요. 영구 집권 체제로 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독재가 더 강화되겠죠? 그러면 독재 체제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독재는 실력과 능력보다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파벌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하니까. 근데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면서 조금 정화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시진핑 중심으로 더 모인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그렇죠. 이제 뭐 통제할 통제가 수는 없어요. 아무도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자기 권력을 강화하면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그 고리가 끊어질 수가 없죠. 더 세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로켓군을 가봤더니 로켓 엔진에 연료가 아니라 물이 들어있다. 로켓군 사령관 잘러. 시자진에 있던 명호화도 해군 출신이지만 군부 숙청 작업을 지휘하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본인도 비리를 지금 낙마했거든요. 왜냐? 독재 체제에서 깨끗한 놈이 있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딜레마는 뭐냐? 지금 미국과 중국몽, 차이니스 드림, 2027년 대만 공격, 네. 이 꿈 이것도 뭐 사실 미국에서 나온 말이니까 시진핑이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시진핑 한 말은 뭐가 있느냐? 대만을 통일하는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말은 했어요. 네. 근데 2027년 미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찌됐건 그런 대만 하나의 중국 이거를 위해서 중국 강군을 만들고 싶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항공모함 찍어내잖아요. 네. 랴오닝, 산둥, 푸젠부터 시작해서 막 구축함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강군으로 커지는 이 강군화 과정에 비리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는 돈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지하는 기반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도저히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군에 돈을 더 투자할수록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 부정부패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강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여기저기 썩어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은 깨끗하겠어요 또? 뭐 안 그렇겠죠. 깨끗할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의 반대 파벌을 치는데 부정부패 야 털어봐 먼지 나오지? 다 나오니까. 다 나오죠. 근데 얘네들이 죽을 때 그냥 죽겠어요? 이 붙잡고 죽는 거죠. 얘도 하면 이제 시자진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줄이 고구마들처럼 나오니까 여기저기 부정부패가 나오니까 이제 비상조치까지 취하는 거죠. 3인 이상 취약 금지, 네. 몸 조심하고 오히려 앞으로 혁명 학습활동에 주력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요. 네. 이제 자체 정화하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시진핑이 스스로 파는 독재의 덫에 지금 빠지니까 지금 브릭스가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 측근까지 다 낙마하고 있는데 지금. 네. 장유샤가 뭐 자꾸 뭐 시진핑에 반대. 그 사람은 시진핑하고 의형제 같은 사람이에요. 거의 뭐 형제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마치 뭐 시진핑이 걸어가는데 등 돌리고 앉아서 뭐 이렇게 해서 네, 뭐 네. 반갑 다 소설이에요. 그냥 우연의 일치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시진핑 독재 체제의 위기다. 그다음에 시진핑은 자 군을 당이 감독한다고 그랬잖아요. 당도 썩었거든. 네. 군도 그렇겠죠. 썩었고 당도 썩었거든. 네. 사이좋게 썩고 나눠 먹고 있거든. 그러니 어디서부터 지금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독재라는 건 어느 정도 그런 부정부패를 용인해주지 않으면 안 되죠 또. 그러면 이건 누가 그 지지를 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위기는 뭐냐?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89년에天安문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슬프게도 민주주의는 피와 땀을 먹고 눈물을 먹고 자라요. 이렇게 안 돼요. 네. 기적이 안 일어나요. 우리 60년 4.19 혁명 많은 네. 분들이 고귀한 피를 흘렸죠. 온 결과는 뭐예요? 박정희 5.16 쿠데타잖아요. 네.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어요. 온 건 뭐예요? 전두환 체육관 선거. 네. 근데 87년 넥타이 부대 용감하게 싸워 직선제를 쟁취했어요. 온 건 뭐예요? 노태우가 당선됐어요.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민주화 투사가 그 3당 합당 군부 세력과 손을 잡고서야 문민 정권으로 왔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권을 등산화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군화에서 등산화로. 네. 그 다음에서야 김대중 대통령으로 왔잖아요. 순수 문민. 그 다음에 노무현. 네. 거기다 이번에 또 우리 미중위의 이 비상겸이라는 그 독재의 추억을 군부 독재의 추억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난했죠.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역사예요.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몇 년 걸렸어요. 60년부터 이렇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天安문이 성공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시민의식이. 그래서 이 정치학에 제가 자주 인용해 드리는데 폴리티컬 맨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번역되어 있어요. 세이먼 마틴 립셋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고전에 가까운 책인데 이거 뭐냐? GDP가 민주주의를 결정한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GDP가 낮으면 민주주의가 되게 어렵다. 네. 네. 시민의식. 이게 GDP와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 60년 때는 그런 많은 민주화의 뜻에 불구하고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박정희가 들어오는 거고 전두환이 들어오는 거고 노태우가 들어오는 거고 지금은 윤석열 전 정부가 해봤자 안 통하죠. 그렇죠. 시민들이 당장 가서 다 뭐 바로 다 뒤집죠. 왜? 그러니까 냉전에 수십 년 전에 추억에 살고 있던 그런 그 비극적인 이 일이 이번에 블랙 코미디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민주주의의 그 성숙도가 아주 높아요. 이제는 뭐 군인들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마 군인들 그러면 엄마들이 카톡 할 거래요. 가지 마. 가지 마. 그리고 엄마는 안 갈 거야. 카톡 할 거래요. 네. 이게 민주주의 성숙도예요. 웃긴 것 같지만 안 통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번에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안 움직였잖아요. 네. 중국은요. 그러니까 89년이 슬프게도 수천 명 이상이 희생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안 되죠.
덩샤오핑이 진압 이쪽 네. 하는 거죠. 지금은 중국이 13,000불이에요. 네. 보통 이제 시기마다 다르지만 10,000불을 기점으로 보거든요. 아주 가난할 때 그냥 밥 한 끼만 먹으면 그냥 오늘 한 끼만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요. 네. 근데 한 끼 먹으면 두 끼 먹고 세 끼 먹고 우리 어릴 때 설하고 추석 때 옷 한 벌씩 그 설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 보면 뭐 맨날 원룸 가보면 그냥 막 쿠팡에서 싸갖고 맨날 막 옷 입거든요. 그때는 한 벌 입으면 1년에 추석에 한 벌, 네. 설에 한 1년에 벌, 진짜 몇 번 옷을 못 설빔 샀죠. 예. 행복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면 다음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잖아요. 인간이 어느 정도 물질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자유와 행복, 여유 이런 걸 느껴요. 네. 요구해요. 근데 지금 13,000불이잖아요. 13,000불에 중국 사람들이 인터넷 차단당하고 검색 기능 차단당하고 반간첩법이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마윈 같은 경우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몇 달 동안 사라졌다고 해서 갑자기 충성파가 되고 네.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홍콩은요. 이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젊은이들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전에는 뭐 그냥 백지 흔드는 것만 가지고도 막 네.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노골적으로 어떻게 돼요? 저항하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랬죠. 네. 그게 중국 사람들한테 큰 상처였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네? 고도 성장하잖아요. 밥은 먹여주네? 중국 역사상 굶어 죽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정부가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예요. 네. 그러니까 공산당 독재하지만 밥은 먹여주잖아. 에이 참자 이거였거든요. 그러고 왔는데요. 왔는데 여기까지. 근데 고도 성장의 시기는 10%에서 9%, 8%, 7%, 바오 7, 보 7 반드시 7%는 고수한다. 바오 6 반드시 5%, 4% 떨어져요. 왜 그러느냐?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골고루 사회 안전망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5%, 6%, 7% 성장하지 않으면은 애들 취직이 안 되고 안전망이 가동이 안 되고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참았는데 애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뭐 청년 실업률이 15%?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독재 체제의 부정부패가 난무하는데 이제 밥도 못 먹어. 그다음에 부동산 법을 겨우 집 하나 사놨는데 여기도 부동산 네. 집 관계 있죠. 그거 하나가 흔들려 빚쟁이로 전락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저것들이 독재 때문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인 거예요. 권력 투쟁이 위기인 게 아니라 시진핑의 독재. 그 다음에 높아진 시민의식, 그 다음에 경제성장의 한계. 더 떨어져요, 앞으로 성장률. 왜? 14억이 어떻게 계속 4%, 5% 성장을 합니까? 이게 숙명이에요, 중국 숙명. 중국 경제 규모가 작을 때는 가능해요. 네. 근데 몸집이 커지면 그렇죠. 전 세계 자원을 빨아들이잖아요. 우리도 박정희 정부 때 10% 이상 성장했어요. 그러다 점점 내려오잖아요. 지금 3%만 성장해도 만세 그러잖아요. 네. 그죠? 옛날에는 무슨 4% 5%를 막 욕했어요. 대통령이 막 7% 8% 10% 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제 규모가 이제 규모가 커져버렸으니까. 정해지는 거죠. 네. 자, 정리하면 권력 투쟁 아닐 거다. 그리고 오히려 시진핑이 더 그립을 강하게 권력을 잡으면서 통제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터지고 있다. 이게 위기다. 부정부패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결국에 항상 모든 뭐 독재도 마찬가지고 뭐 옛날도 이제 과거 역사들 보면은 이제 뭐 전국 통일한 어떤 뭐 그런 것들은 항상 그 내부의 불만들을 이제 외부로 표출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도 아까 말씀하신 이란처럼 뭐 페르시아의 영광 이런 걸 따지는 중국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엔 뭐 대만이라든지 뭔가 외부로 투사를 좀 힘을 좀 보여줘야 이제 단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가 위기에 처하니까 네. 아르헨티나 옆에 포클랜드라는 이제 아르헨티나 말은 말비나스가 있거든요. 네. 영국으로부터 뭐 10,000km 이상 네. 떨어져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바로 옆이거든요. 아르헨티나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약간 지금 대만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길 침공을 해요. 네. 그랬더니 국민적 그냥 영웅이 됐죠. 그 당시 군부 정권이. 영국한테 지면서 모두 다 까먹었어요. 네. 이렇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도박이다. 그게 실패하면 영원히 중국은 정말로 수십 개로 분열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뭐 단일적으로 이렇게 통일된 그런 왕조랄까 뭐 일단 국가가 됐던 수십 개로 쪼개진다는 건 좀 과장이고 확실한 건 홍콩이 동요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티벳. 네. 티벳 지금 달라이라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내 후계자를 지명하겠다. 환생하는 거. 그 중국은 싫어하거든요. 달라이라마 인정 안 하거든요. 자기들이 임명한 라마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 라마 인정 안 하죠. 인도에 있는. 그러면 티벳은 언제나 지금 떨어져 나갈 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이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중국 면적 3분의 1 될 거예요. 네. 인구는 몰라도. 여기는 이제
중국 전체가 흔들리면 언제든 튀어나갈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홍콩, 내몽골은 이미 중국화돼 있어요. 내몽골 인구가 거의 별로 없어요. 내몽골은 위험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수십 개로 쪼개진다.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엔 좀 소설에 가깝고 만일에 시진핑이 삽질을 해서 대만을 침공한다. 그거는 정말로 삽질이 될 거고. 히틀러가 도버해협 34km 영불해협을 못 건넜어요. 그 막강한 히틀러가. 상륙 작전을 하려면 제해권과 제공권이 있어야 돼요. 완벽한. 그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세계의 공군력 1위 어디냐? 미공군. 네. 2위 어디? 미해군. 네. 그러잖아요. 지금 295척 대 370척 플러스 알파에 중국이 훨씬 많아요. 질적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미국에게. 일개 사단도 대만에 상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안 돼요. 대만하고 중국의 가장 가까운 데는 130km예요. 3사가 아니라. 네. 평균 180km예요. 그 배 오는 거 대만이 다 보고 있거든요. 앉아서 와서 상륙해 이러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만은 동부는 거의 산악적 절벽이 많고 지형도 되게 또 복잡하더라고요. 이 서쪽은 갯벌인다 수심이 낮아요. 상륙하기 최악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이 안 도와줘도 대만 혼자서도 결국은 점령당하겠지만 중국의 팔다리 하나는 끊을 거예요. 그리고 질 거예요. 네. 농담이 아니라. 미사일 전력들도 있고. 그럼요. 뭐 그 얘기 나오는 산샤댐 같은 거 안 때리겠어요? 죽는데? 그렇죠. 그럼 산샤댐 터뜨리면 수억 명이 지금 피해권인데 그런데 또 공격한다고요? 배로 오는 걸 다 보는데 대만이 자체 만든 대한 미사일도 있거든요.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있고. 네. 그걸 다 때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상륙권은요. 상륙권은 강습 작전을 하려면 대규모 헬기 전력이 있어야 되고 항모 전력이 있어야 되고 강습 상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충이 안 돼 있어요. 실전 경험도 없어요. 그러네요. 실전 경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대만을 침략한다, 공습한다. 그건 마지막 이제 시진핑 손 넘어갈 때 네. 거고 그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미국이 내버려두겠어요. 그걸. 대만에 TSMC가 있는데 TSMC 무너지면 전 세계가 지금 그 공황으로 가는데, 그죠? 그 사이에 삼성이 빨리 회복해서 그걸 커버하면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제공권, 제해권 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 미국의 공습을 보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깨달았을 거예요. 미국이 에일리언 군대구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거든요. 미국밖에 없어요, 정말로. 한 10,000km 날아가가지고 폭탄 터뜨리고 다시 왔는데. 스텔스로. 네. 중국은 H6라는 전략 폭격기가 있는데 전략 폭격기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대륙간도 못 가요. 그거 가지고 지금 뭐 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그 군부의 어떤 그 부패, 뭐 그리고 당의 부패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거고 혼란스럽다. 그러나 정리 못한다. 민주화되지 않는 한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중국 내부에서 권력 교체, 그러니까 뭐 독재가 아닌 뭐 다른 당으로 이렇게 그 다른 파로 이제 개파가 바뀌거나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쉽지가 않죠. 지금은 다만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시진핑이 3기에서 내부적인 부정부패 혼란 이런 게 후유증이 너무 심하면 이제 시진핑의 그립이 약해질 수는 있죠. 쫓겨나는 게 아니고 네. 쿠데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3기에서 이제 이 갈림길에 설지도 모르죠. 계속 4기로 가느냐 아니면 그만두느냐. 그러나 4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 실각의 문제가 아니고 네. 시진핑 이후에 대안이 없거든요. 아 지금 그 후계 이 정도의 그립으로 꽉 잡고 있을 만한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위험한 건 시진핑 때가 아니라 시진핑 이후다. 그리고 3기 끝나고 4기 결정할 때도 뭐 가능성이 전혀 이제 다른 파벌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로 무난하게 4기로 갈 흐름일 거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정말로 시진핑이 건강 이상이 있거나 여기 나오는 대로 그렇다면 모르죠. 그러나 시진핑 때가 아니라 시진핑 이후가 문제일 거고 시진핑이 아무리 저렇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부정부패 뿌리를 뽑기는 어렵다. 본인 공산당 독재가 유지되는 한. 그러면은 뭐 이게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중국도 저렇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러시아도 지금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이럴 때 확실히 좀 중동을 좀 이란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네요. 근데 정리 못하죠. 정리는 왜냐? 안 되고. 지금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라크처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 시도도 할 수 없어요. 네, 지형도 너무 공중만으로 많았고.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라이징 라이언이 네. 정말로 그 이스라엘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란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 이란이 각성해서 정말로 강국이 되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말하는 그림이 아닐걸요? 그 이란이 친미 이스라엘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오히려 이란 민족주의에 강한 네. 그 수모를 갚으려고 하는 거대한 잠자는 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생각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안 하겠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계속 그 국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원래 이게 당연했던 거고 이렇게 좀 뭐랄까 평화와 좀 안정이 있었던 시기가 또 더 짧지 않았나요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은 냉전기가 평화였어요. 네. 냉전기가 서로 으르렁거렸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히려 지금 유럽에서 냉전 이후 45년부터 우크라이나 침공 2022년 2월 24일 이전까지는 없었잖아요. 네. 1917년부터 1939년 2차 세계대전 할 때까지 전간기는 매우 짧았죠. 20년 정도밖에 안 됐죠. 이 냉전기에는 1945년부터 소련 붕괴한 1990년까지는 유럽에서 아무런 분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진짜 우리는 또 이제 북한도 있고 하니까 또 어떤 또 그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에 또 뭔가 또 국지적으로 또 분쟁이 생길 수도 문제는 있고. 각자 도생이에요. 강력한 진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영은 느슨해요. 트럼프 보세요. 동맹 PR 안 가리잖아요. 트럼프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변화된 현실을 대변하는 게 약화된 미국의 국력을 대변하는 게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서의 각대도생 이걸 명심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그런 외교 안보 이제는 경제가 국익 우선주의.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뭐 국익 우선 이재명 정부가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말했어요. 근데 성적표는 성과입니다. 네. 과연 국익을 지켰느냐. 그걸 이제 이재명 정부도 명심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전 세계적으로 좀 군비 경쟁도 일어날 것 같고. 그렇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결국에 자기를 이제 지켜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모로 좀 불안 요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찬스죠. 또 기회가 왜냐하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K 방산에는 기회가 될 거고 네. K 방산은 이제 날개를 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건 나토가 기술력이 없어서 방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달콤한 허니문은 이번에 폴란드하고도 어마어마한 네. 방산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탱크 표. 요 기간 몇 년간 향후 몇 년간은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시간이 될 거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 있어는 안 된다. 지금부터 혁신, 변화와 혁신, 창조를 통해서 유럽이 정신 차리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기술력, 경쟁력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하긴 네. 예, 여기에서 안 좋아하면 유럽이 이제 우리를 따라올 수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유럽도 뭐 제조국 지금은 행복하다가 아니라 이걸 위기로 인식해야 돼요. 이제 유럽이 깨어나는구나. 그게 지금 우리 방산이 해야 될 길이에요. 지금까지 대동강 TV 운영하고 계시는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한국을 둘러싼 뭐 국제 정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모로 좀 복잡해진 그런 시대지만 그 안에서 또 기회를 찾는 게 우리의 또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